권미란의 인사이드아웃, 매일 주식시장과 투자의 안팎을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깊이 있는 인사이트, 다양한 투자 방식들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가의 어깨, 오늘 우리가 올라탈 어깨는 퀀트 투자자이자 파이어족 강환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고 너무 궁금했고 뵙고 싶었어요. 아유, 영광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뵙게 됐는데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아니, 화면보다 실물이 진짜 훨씬 잘생기셨어요. 오늘 이 대가를 모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강환국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파이어족 4단계 프로세스와 손실 없는 자산 배분입니다. 사실 자산 배분이라는 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해요. 네. 예, 근데 강환국 작가님의 그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좀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평소에 토마토 TV 보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토마토 TV뿐만이 아니라 TV를 사실 아예 안 봅니다. 집에 TV가 없어요. 네. 심지어 제가 나온 방송도 제가 못 봤습니다. 네. 하나도 본 게 없으세요? 본인 나오신 거? 사실 제가 이제 KBS, SBS 이런 데 나가기는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봤어요, 제가. 주변에서 다 보고 연락 주셨겠죠? 그죠. 네. 증권통은 쓰시죠? 네? 증권통. 증권통요? 사실 뉴스도 안 봅니다, 제가. 네. 뉴스도 안 보시고. 예. 증권통도 안 쓰시고 정말 흔치 않은 분이신데요. 자, 오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39살 은퇴입니다. 이 강환국 작가가 많은 책을 쓰셨고요. 은퇴한 이후에 책을 쓰기 시작하셨죠? 아니요, 그 전에도 썼습니다. 그 전에도 은퇴 전에도 2번 정도 썼고요. 네. 그 후에 지금 한 5권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네. 39살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게 2021년이었고요. 그리고 입사한 첫날부터 은퇴를 꿈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입사하신 직장 자체가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코트라라는 데인데요. 네. 이게 왜 신의 직장인가 봤더니 이제 정년이 보장이 되고 사기업만큼의 연봉을 주는 공기업이어서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기는 그건 한데. 아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해외 나가면 해외 수당도 받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네. 근데 입사 첫날에 퇴사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이 되기 전에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거기는 사람을 4가지로 나누죠.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책의 결론은 사실 큰 돈을 벌려면은 사업가 또는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인을 하면은 사실 이제 그 4개 중에서 이제 돈이 별로 안 되는 직종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당장 사업가나 투자자를 할 수는 없죠. 뭔가 종잣돈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가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직장인을 하고 돈을 착실하게 모은 다음에 투자자 또는 사업가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신 건 사업가도 되시고 투자자도 되시고. 지금 사실 4개 다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네. 4개 다 하시는 중이시라고요? 아니다. 지금 사실 직장인은 확실히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4개를 다 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여기에 이제 작가까지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저는 어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으셔서라든지 그런 걸 줄 알았는데 한 책이 계기가 됐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부모님이나 학교를 통해서 배운 거는 사실은 없고 그 책을 통해서 주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워낙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진짜 그 작가님이 깨달으신 그 내용을 이미 일찌감치 깨달으시거나 뒤늦게 깨달으셔서 진짜 내가 빨리 내 사업을 하든지 투자자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실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은 생겨나셨는데요. 파이어를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해 주셨어요. 책에서. 예, 그 가운데서 다음 질문입니다. 1억 원 부자의 첫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1억 원의 종잣돈을 꼭 빨리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네.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일단 뭐 그러니까 빵원에서 1억 원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 저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찰리 멍거라 이런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처음 1억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그 다음에 어려웠던 거는 처음 10억을 모으는 거였고 그 후에는 알아서 굴러가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억에 가는 왕도는 그거밖에 없어요. 돈을 안 쓰기.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제가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 해도 제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은 뭐 100만 원을 아무리 열심히 불려봤자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뭐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100만 원이 투자로 1억이 되기에는 너무너무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1억 원까지는 닥치고 모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닥치고 안 쓰고 모으라. 네, 그렇죠. 그럼 어느 정도? 근데 그거를 하면서 네. 투자를 또 등한시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갑자기 제가 1억을 열심히 모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뭐 투자의 지혜가 제 머리에 꽂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배우는 차원에서 투자는 계속 병행을 하되 그 대신에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거는 몇 살 정도 되셨어요? 제가 주식을 처음 한 게 2004년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19년 정도 되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쿼트 투자라는 걸 시작한 거는 2006년 말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 20대 초반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고, 네. 예, 그 이후에 2006년? 네. 이라고 하셨으니까 20대 한 중반 될 때쯤부터 펀드 투자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네.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작을 네.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지출을 줄이셨는데, 네. 한 몇 % 정도 저축을 하셨어요? 아, 저축이요? 그래도 뭐 그 당시 뭐 월급의 뭐 8, 90%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건 신급인데. 아, 신급이요? 이거 신급이에요. 아니, 진짜로 제가 이거 항상 질문 많이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제 교육을 해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잘하신 분들은 회사 들어가자마자 절반은 저축해라 이렇게 조언을 들으신데요. 네. 근데 절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본인이 느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70%. 네, 예, 예. 근데 90% 가면 진짜 신급이라고 아, 얘기할 정도인데, 투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퀀트 투자를 발견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서 그 퀀트 투자를 시작하시고 나서 한 몇 년쯤 지나시니까 확신이 드셨어요? 몇 년이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첫 해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2007년에 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다 올랐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그때는 저도- 착각을 하죠. 맞아요. 그래. 내가 투자를 잘해. 퀀트 투자가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신나서 이제 그 돈을 벌었고 그리고 2008년에 깨지기는 했는데 네. 그리고 2007년에 그 강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더 공부하자 해가지고 좀 더 실력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에 많이 안 깨지셨어요? 그때 한 25% 정도 깨진 것 같아요. 2008년에. 다행히도 그때는 제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돈이 별로 없었을 때 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2008년은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값진 경험인데, 근데 예를 들면 제가 10억을 가지고 값진 경험을 체험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때 그러면은 제가 돈이 진짜 1000만 원밖에 좀 좌절감이 없었으니까 크죠.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아, 진짜 호기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일단 첫 해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돈이 벌렸다.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2008년이라는 굉장히 재미없는 시기를 돈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을 때 겪었다. 네, 그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운이 따랐죠. 네. 그 퀀트 투자를 하시면서 재미없다라고 표현하시지만 그때 주식만 하시던 분들은 사실 곡소리가 났거든요. 그쵸. 어쨌든 저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네. 그러는 시기를 거치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그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자금을 투입하시면서 그렇게 네, 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예. 직장은 몇 살부터 다니셨어요? 제가 만 25살인가? 그때부터 다녔습니다. 대학 네. 졸업하자마자 다니셨군요. 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공익하고 이제 그거 끝나자마자 입사했습니다. 네, 아주 뭐 그냥 빠르게 예. 사회에 나오셨어요. 다음 질문은 월급의 70%입니다. 네. 월급에서 70%를 5년간만 저축하면 흑수저라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왜일까요? 뭐 사실 그 정도 하면은 웬만한 사람은 1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5년이면 1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저축을 하고 살면요. 네. 일단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5년을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돈이 쌓이죠. 네, 직장인이 유의미한 부의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고 내가 정말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70%의 저축이군요. 그렇죠. 그 70%를 5년 동안 버틸 수 있으면은, 그렇죠. 사실 1억 못 가기가 더 어렵죠, 사실은. 예. 1억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투자하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나 잘 배울 수 있는 게 퀀트 투자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퀀트 투자자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퀀트 투자를 팔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빅퀀트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하고 다니죠. 네. 아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뭐 5년, 10년 했는데 번 게 별로 없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투자자라는 것 자체가 자기 객관화가 정말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잘하는 사람이요.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투자를 했는데 내가 사실 잘 벌리는 게 없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다. 네. 그러면 사실 자산 배분을 잘 해놓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관리만 해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사실 투자자의 95%에서 99%는 맞는 방법이죠. 네. 그쵸. 예. 근데 내가 재능이 있으면은 그걸 계속 살려나가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객관화가 잘 돼야 된다는 그렇죠. 네. 이야기를 저도 오늘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저도 기본적으로 개별주를 구분해 가지고 사고 파는 재능이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컨트롤 하는 겁니다. 저도. 네. 네. 지출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네. 지출을 줄이는 특급 노하우 있으신가요? 특급 노하우요. 네. 그때 부모님 되게 살고, 근데 그게 일단 큰 것 같고요. 진짜 커요. 지금은 당연히 안 살지만, 네, 이제 그게 가장 크고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지출을 할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지출도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가지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찾고, 그것만 지출하고, 나머지 쓸데없는 거는 지출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작가님은 필수 지출이 뭐뭐 있으세요? 먹는 거요. 먹는 거. 네, 마시는 거. 네. 맛있는 거 먹는 그게 거. 사실 답니다, 거의. 네. 거의 다시고요. 네, 지금은 뭐. 이제 월세도 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니까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은퇴하시기 전이랑 후랑 지출 규모가 비슷하세요? 좀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막 90% 저축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월 30만 원 지출을 하고 살았는데 당연히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요. 뭐 지금은 뭐 하루에 30만 원 이상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죠. 뭐 욜로라든지 뭐 플렉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야, 처음 5년 10년 동안에 신나게 플렉스하고 평생 고생할래? 아니면은 처음 5년 10년에 고생하고 평생 플렉스 할래?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라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리죠. 네. 지금은 뭐 신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랑도 여행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아세요? 저랑 같이 돼 있으시기 네. 때문에 제가 네. 또 SNS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지출을 진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본인의 지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여행을 말씀하셨는데, 여행이 1순위면은 여행을 좀 갔다 와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행 별로 크게 관심도 없고, 여행이 예를 들면 7순위인데, 그냥 인스타에 사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냥 여행을 가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현명한 소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 소비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안 하는 거죠. 필수 소비만 하는 거죠. 근데 네, 그걸 그렇습니다. 이제 파악하는데 자기 객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가계부를 쓰는 것 자체로 지출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가계부를 안 쓰면은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지출이 새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딱 써보면 아니 내가 이런 데 돈을 썼다고 하고 막 후회가 넘쳐 흐르거든요. 그거 자체로도 그 지출이 줄어듭니다. 네, 저도 경험했어요. 네. 쓰기 전에 몰랐어요. 쓰니까 그렇습니다.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보이지 않는 지출이 은근히 되게 많아요. 보면 정말 많아요. 네. 다음 질문은 자산의 5%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네. 자산의 5%는 뭐 아니면 도인 투자자에 투자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뭐 그거를 해봐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해도 건데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들이 중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코인이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코인은 사실 굉장히 리스키한 상품이죠. 네. 근데 그래서 코인을 해서 패가 망신했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전 재산을 갖다 박은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이제 코인에 내 자산의 5%를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제 자산 1억이라고 치면은 1억에서 5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코인에. 그러면 이게 뭐 아니면 도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500만 원이 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1억에서 500만 원 날린 거기 때문에 제 인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물론 짜증은 나겠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인이 갑자기 뜬금없이 5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500만 원이 몇 억, 몇십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인생을 바꾸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총 자산의 5%를 투자를 하면은 잘 안 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잘 되면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 총 자산의 3에서 5%는 뭐 아니면 도 정말 100배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빵이 될 수 있거나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연 지출의 25배. 네. 은퇴를 계산하려면 연 지출의 이제 25배를 목표 금액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강 작가님은 금액이 얼마셨습니까? 제가 은퇴할 때요. 그러니까 목표 금액. 목표 금액. 네. 뭐 저도 일단 그 언저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목표 금액은 그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네. 나중에 실제로 은퇴를 하니까 제 지출보다는 그래서 얼마였나? 한 70배인가?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연 지출을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한다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연지출 300은 어려울 것 같고 월 이제 지출. 월 지출 300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0 곱하기 12 곱하기 25 하면 9억 나와요. 9억.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가 1년 차에 제 지출은 그 당시에 3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제가 이제 큰 욕심을 가졌죠. 그래, 한 500 정도는 지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500만 원, 했는데 네. 500 곱하기 12가 6천이고 곱하기 25면 15억이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목표 금액은 15억.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시 입사를 했을 때 해외 2번 정도 갔다 오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그 모은 돈을 또 투자로 열심히 해서 15% 정도로 불리면은 나름대로 10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목표는 제가 초과 달성했고요. 그래서 은퇴를 했죠. 네. 네. 실제로 딱 2번 해외 갔다 오고 은퇴를 했습니다. 네. 정말 계획대로. 네. 그리고 목표 금액 이상으로 확보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8에서 14% 연복리 수익률입니다. 네. 조금 전에 아까 15%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장 심플한 방법은 정말 그 내 연지출의 25배를 모으기 그런 식으로 목표를 짜는 것이 가장 이제 쉬워 보입니다. 네, 사실 뭐 그 인터넷에 낙원기산기라는 게 있기는 한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긴 한데 좀 시간이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네. 되세요. 아, 지금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낙원 기산기라는 걸 쳤습니다. 구글에 낙원 기산기라고 치면은 거기 이제 가장 위에 있는 거 클릭하면 요 화면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뭐 혹시 나오나 모르겠네요.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면은 여기서 그 보유 자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입력을 하고요. 내 자산을 입력하고 이러면 1억이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축 금액 내가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어라고 가정을 하면은 1,200만 원을 입력하면 돼요. 연 저축액이니까. 그리고 내가 20년 후에 은퇴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20년을 은퇴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명목 수익률. 그럼 내가 몇 퍼센트를 벌 수 있을 것인가? 투자로. 뭐 8%를 입력을 딱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20년 후에 네 돈은 11.5억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월 266만 원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네. 자, 그런데 근데 266만 원은 너무 짠데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하면은 투자 수익률을 좀 늘려야겠죠. 8%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10%를 입력하면은 얼추 되네라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내가 지금 자산 1억이 있고 20년 후 은퇴를 바라보고 있고 월 1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 수익률을 10% 정도로 잡으면은 나중에 그 돈이 15억이 되고 그거 가지고 한 그 월 500만 원 정도 지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자기 맞춤형 목표. 목표 수익률 계산할 때 월 납입 금액을 얼마로 잡으셨죠? 조금 전에 네. 그 월 100만 원을 저축한다라고 잡았습니다. 네. 월 100만 원인데도 가능하네요. 그럼요. 그 20년 후에 은퇴하면 가능하고요. 예. 10년 후에 은퇴를 하려고 하면은 투자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됩니다. 더 높거나 200만 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저축을 200만 원을 하든지 예. 아니면 내 투자 수익률을 높이든지 그 두 개의 그렇죠.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우 대부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8에서 14%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은퇴 기간이 10에서 20년 정도 남았다는 걸 가정을 하면은 네. 연봉이 수익률 8에서 14% 정도 벌면은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잃어가지고 재밌게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연 복리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년에서 20년 동안 이 네. 마음이 허물어지면 안 돼요. 당연하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허물어지더라고요. 한 2, 3년 정도 해보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지출하고 살자, 빵, 여행 가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적어도 5년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한 3년, 5년 정도 하면 그게 몸에 배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지출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이제 몸이 제어를 하죠.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네. 몸이 아니라 정신이 제어할 것 같아요. 몸과 정신 두 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이 나가려고 해도 이제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네. 파이어의 4단계 법칙 가운데서 마지막 단계는 투자입니다. 부자로 완성되는 단계가 결국에 투자라는 건데요.
강 작가님은 지금 자산의 비중이 부동산, 주식, 코인 가운데서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저는 부동산은 없고요. 네. 아예 없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예. 지금 누가 봐도 하락장이니까 그 바닥 찍고 이제 다시 올라갈 즈음에 살 것 같고요. 뭐 그게 몇 년 후인지는 저는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연내에는 아니신가요? 네? 연내 부동산을 그렇죠. 23년에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네, 보시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늘 11월, 4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이제 주식을 지금 이제 뺐죠.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당장 좀 많은데, 이제 5월, 10월에도 제가 투자를 아예 안 할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부동산은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이 상당히 네. 많고, 그리고 지금은 현금이 많은데, 물론 현금이 엄청 많은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신가요? 지금 당장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한 목표로 한 5에서 10%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 예. 5에서 10% 전체 자산 가운데서 5에서 10% 네. 정도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계속 뭐 주식이나 이런 데 굴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주식, 자산 배분, 뭐 네. 그렇죠. 단기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굴려나갈 겁니다. 예. 네, 다음 질문은 11사 천국 50 지옥입니다. 네. 이게 처음 들으면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들리는데 네. 이거 저도 진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캘린더 효과예요. 캘린더 효과. 네, 그렇죠. 계절성 효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잘 보시면 제가 멘트를 꼭 치거든요. 네. 할로윈 때 치고 4월에 치고 5월에도 칩니다. 아, 정말요? 네, 세린메이 뭐 이거 항상 치거든요. 예. 항상 꼭 멘트를 쓰는데 이 캘린더 투자 계절성을 중시하시는데 올해도 5월 전후에 매도 의견이신가요? 네, 그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열심히 이제 팔고 와가지고 완전 허겁지겁 온 겁니다. 네. 겁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상당 부분 네. 팔았고, 이제 예. 오늘 보니까 안 팔린 거, 그래서 보니까 이거 안 팔렸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허겁지겁 팔고 이제 막 달려왔죠, 여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5월 조금 전에 이제 셀린 메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오래된 격언인 거는 맞아요. 그 격언이 100년이 훨씬 넘은 격언인데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마지막 주부터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한 10몇 년 겪어보고서 그거를 언젠가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체험한 게 아니라 거의 매년 체험을 했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4월 마지막 주 전에 제가 팔고 나가는 거를 보통 하고 있죠. 그게 이번 주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11월부터 4월까지는 천국이고 네. 5월부터 10월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지옥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에서 10월까지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자산 배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것도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한국형 원래대로한 자산 배분이 있습니다.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김성일 작가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기본적으로 한 35% 주식, 50% 채권, 그리고 15% 금 투자하는 전략이고요. 거기서 주식과 채권은 반반 한국, 미국 그렇게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그런 거 하나 하고 있고요.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한마디로 최근에 많이 오른 자산을 편입하고 최근에 안 오른 자산들은 다 빼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다 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안전 자산 그러니까 채권과 현금에 투자하는 좀 다이내믹한 전략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 전략들을 몇 개 쓰고 있습니다.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간 지표라는 거를 제가 쓰고 있는데 인간 지표라는 게 최고수를 따라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해야 되냐 좀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투자자는 데이비드 라이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트위터에 거의 뭐 리딩 방식으로 이제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따라하면 돈을 법니다.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들 중에서, 투자 실력이 뭐라고 해야 되냐. 그렇게 썩 높지 않으신 분들이 곧버스를 좀 많이 사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곧버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들이 하락장에 베팅을 한다는 거니까 저는 상승장에 베팅을 하고 반대로 그 개인들이 곧버스를 팔면은 그들이 하락장이 끝났고 상승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인버스를 사서 하락장에 베팅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 10월 말씀하셨는데 5월, 10월이 지옥인 건 맞기는 맞는데 예외가 7월이거든요. 그래서 7월에만 한 달 동안 주식을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머랠리니까요. 썸머랠리가, 희한하게도 8월에는 없고요. 8월은 굉장히 슬픕니다. 8월은 슬픈데, 7월에, 제가 보통 휴가를 7월에 갔는데, 제가 휴가 가서 주식을 보면 늘 올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는 특이하다 8월에 했죠. 가는데. 네. 8월에 다들 많이 가시니까 그땐 좀 슬픈가 봐요. 돈이 필요하니까.
보통 7월에 많이 가잖아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언제 많이 가시는지. 8월이 성수기예요. 8월. 아, 그러니까 8월에 애들이 이제 방학이라서 그때 많이 가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돈 필요하니까 그때는 돈이 주식으로 안 들어와서 좀 슬프고 7월에는 좀 잘 되나 봐요. 맞아요. 말씀하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월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월 말과 월 초에 주식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월 중이 보통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것도 아마 월급 효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직장인들이 그 돈이 월 말이나 월 초에 들어오니까 그때 주식시장이 아무래도 좀 올라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질문은 부동산, 주식과 코인입니다. 부자가 되는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 주식, 코인 예, 이게 투자 자산들 가운데서 좀 중요하게 자산 배분도 하고 봐야 되는 쪽을 이 세 가지 꼽으셨는데 부동산은 과연 올해 저점을 확인할 것인가, 코인은 여기에서 추가 상승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요. 의견 주시죠. 뭐 사실 부동산 같은 거는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면은 그렇게 뭐 전문적인 답변이 월세 올 수가 내시는 없습니다. 분이시라. 그렇죠. 월세 내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가요 2014년에 서울에서 부동산을 판 사람입니다. 산 게 아니고 팔았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솔직히 제가 말할 게 별로 없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이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은 했습니다. 이제 해봤는데 제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이제 그 KB 그 이제 부동산 지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쫙쫙 빠지고 있거든요. 그 빠진 후에 저점을 다지고 이제 1년 전 대비 올랐다 하면은 그때가 보통 들어갈 시점이더라고요. 저는 멍청하기도 그렇게 하지 않고 2010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장이 쫙쫙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들어가가지고 14년에 판 멍청한 짓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쪽은 코인도 비슷한 논리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 70% 이상 빠지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코인이라는 거는 70% 빠진 후에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적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 깨지면 일단은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고 진짜로 저점을 다진 다음에 그 저점 대비 2배 올랐을 때 들어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이제 그게 지금 그 언저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11월에 코인이 15,500불까지 빠졌는데 그걸 2로 곱하면 31,000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까지 와가지고 제가 1차 매수를 일단 한번 했고요. 31,000이 넘어가면 2차 매수를 할 그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주식은 작년에 연말에 그 중간 선거 있을 때 네. 중간 선거 이후에는 뭐 주식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비중 많이 늘려야 된다 이 얘기 하신 거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죠? 예, 지금 올해 주식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 아직도 물가도 계속 뭐 끈질기고요. 네. 뭐 경기 침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약간 그림자 같은 것도 우리가 봤는데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떨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 다음 해에 주식이 떨어진 경우가 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 미국의 금리 패턴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중간 선거 전에 금리를 많이 올리고 중간 선거 후에는 횡보하거나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대통령이 되면 일단 1년차, 2년차에는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경제에 도움은 별로 안 되지만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3, 4년 차부터는 다음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추고 증시의 우호적인 행동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간 선거 다음에 주식이 많이 오르고요. 근데 그것도 계절성을 찢어보면은 상반기에 거의 다 많이 오릅니다. 하반기에는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0월까지는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셀인 메이가 아니라 중간 선거 다음에는 셀인 줄라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퀀트 투자의 필수 자산 딱 세 가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필수 자산이요? 예. 그러니까 퀀트 투자에 있어서 네. 필수로 퀀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네. 편입해야 되는 자산. 뭐 자산 세 가지죠. 배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네. 기본적으로 주식이랑 채권이랑 실물 자산, 여기서 실물 자산은 주로 뭐 금 같은 거를 의미를 하는데 그 세 개만 적절히 섞어도 주가가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큰 피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서요. 예. 만난 커피님께서 강한국 작가님 앞으로 목표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대신 물어봐 주세요. 정말요? 하셨어요. 네. 앞으로의 목표 어떤 거 있으실까요? 일단 뭐 제가 책을 8권 정도 지금 썼거든요. 8번째 책이 지금 출판사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100권 쓰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관종이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1000만 명 가야죠.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 자산은 10년에 계속 10배 정도 불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팔로우 했습니다. 저도 오, 구독도 감사합니다. 하고 네. 팔로우도 했고요. 네네, 예.
예스 하시네. 네, 저희 방송에도 다음에 또 출연해 주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고, 불러주시면 영광이죠. 네. 네, 오늘 의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